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교,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의 산실인 국제관계학과의 한 강의실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상류층 출신인 소피는 한국 학생에게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소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피입니다. 현재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대체로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크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해외로 유학을 가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 부모님은 세계적인 와인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가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되셨죠. 부모님은 늘 우리 것만이 최고야라는 말 대신 세상을 넓게 보고 앞서가는 문화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정 환경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하버드 대학교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와인 제조업체는 프랑스 전통 와인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면서도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부모님은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포도 농장을 직접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나는 최상품 포도로 프랑스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겪은 일 때문이었죠. 제 부모님의 와인 사업이 지금처럼 크게 성공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소중하게 가꾸던 포도 농장에 관광객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죠. 대부분은 단체 관광객이었지만 어느 날 2명의 동양인 관광객이 소그룹으로 찾아왔어요. 그날의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우고 계시던 포도 농장에서 그 관광객들이 아무렇지 않게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부모님은 정말 경악하셨대요. 그 광경을 목격하신 부모님의 표정을 상상해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에게 가서 따지듯이 물으셨대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더 놀라웠다고 해요. 그 관광객들은 오히려 나무에 걸음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라고 대답했대요. 심지어 걸음을 줬으니 걸음비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라며 되려 부모님께 따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남의 농장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부모님은 그때 그 관광객들이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우리 가족은 한동안 한국인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포도 농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부모님도 큰 오해를 하고 말았죠.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채로 지냈어요. 부모님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셨어요. 그 과정에서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유학을 권유하셨어요. 소피, 넌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면 나중에 우리 가업을 더 잘 이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프랑스를 떠나 낯선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솔직히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도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내어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입학했을 때의 그 설렘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캠퍼스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보고 놀랐어요. 그 중에는 당연히 한국 학생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을 볼 때마다 포도 농장에서의 그 사건이 떠올라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부모님이 보셨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의 모든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교우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항상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보신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우리가 본 그 사람들과 하버드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특히 제 룸메이트인 지연이를 보면서 그 생각은 더 강해졌어요. 지연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공부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했지만 쉴 때는 정말 재미있는 친구였죠. 그녀는 종종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의 역사, 전통, 음식 등에 대해 들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란 나라에 빠져들어갔어요. 한 번은 지연이가 한국의 전통 예절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남의 농장에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우리 가족이 큰 오해를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또 다른 한국 친구인 민수는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항상 최신 가젯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브랜드였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몰랐던 사실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하버드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진경이라는 한국 학생과의 만남이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국제관계학 수업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처음 보는 얼굴이 눈에 띄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게 바로 진경이었죠. 그날 수업 주제는 20세기 주요 전쟁과 그 영향이었어요. 교수님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과제를 내주셨어요. 각자 자신의 나라 입장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토론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이 토론이 얼마나 뜨거워질지 몰랐죠. 토론이 시작되자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모두가 자국의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영국 학생은 대영 제국의 위대함을, 러시아 학생은 소련의 업적을, 미국 학생은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어요. 저도 프랑스의 입장에서 나폴레옹 전쟁과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일본 학생들의 발언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우리는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 싸웠다라는 말에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과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진경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행동은 해방이 아닌 침략이었어요. 우리나라는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진경의 말에 일본 학생들이 반박했어요.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미 사과했잖아요. 이제는 화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경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과는 진심이 담겨야 해요.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특히 교과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침략을 진출로, 출병을 파견으로 바꾸는 시기였죠. 90년대 후반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정부 담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단체까지 나타났어요. 진경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교과서에 등장했어요. 일본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했다며 한국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써넣었죠.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국제사회도 비판했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종군이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어요. 심지어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정부 담화에 대한 설명마저 교과서에서 사라졌어요. 진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들을 통과시켰어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진경의 열정적인 설명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진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경 학생, 정말 대단하군요. 어떻게 그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진경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외국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약간의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진경의 대답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경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려면 우리 역사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그저 교과서 속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 역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진경의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구심 어린 표정들이 점차 관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채 유학 와서 세계사를 배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뿌리를 모르고 어떻게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어요? 진경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역사에 대한 진경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프랑스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경 학생 말이 맞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경 학생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군요. 그 말을 듣고 강의실의 학생들은 진경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경의 열정적인 설명이 끝나고 교실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저는 문득 교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일본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요시다라고 기억하는 그 학생은 마치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요시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진경이 말한 역사적 사실들이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문득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진경의 말이 끝나고 잠시 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다양한 시각과 해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전쟁 중에 각 나라에서 분실된 유물들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군가 먼저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프랑스의 유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경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중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조선왕 실일궤나 각종 불교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진경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일본 학생 요시다였습니다. 그건 전쟁 중 약탈한 게 아니에요. 요시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모두 합법적인 거래였어요. 일본으로 판매되고 수출된 거라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진경과 요시다 사이를 오갔습니다. 진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기 힘들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시다 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경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은 체계적으로 약탈되었어요. 조선총독부 박물관이라는 곳을 만들어 우리의 문화재를 가져갔죠.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진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실에게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기록물이에요. 이건 판매나 수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의 보물이죠.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빼앗겼어요. 심지어 일부는 궁궐 도서관에서 몰래 빼돌려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저는 진경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함과 지식, 그리고 설득력 있는 설명의 교실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 문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사찰에서 보관되어 온 불상과 경전들이 갑자기 판매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문화재 약탈이었습니다. 진경은 말을 마치고 요시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시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경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우리나라의 자랑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방문했던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놀라운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유물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유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져온 것일까요?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죠. 그리스 학생인 니코스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당연하죠. 루브르에 있는 비너스 드 밀로 조각상은 우리 그리스의 보물이에요. 나폴레옹 시대에 약탈당한 거라고요. 이집트 학생 파리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로제타석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 원정 때 가져간 거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학생 마르코도 끼어들었어요. 베로네세의 카나의 혼인 잔치 그림도 나폴레옹이 베네치아에서 약탈해 온 거예요. 우리 문화유산이 프랑스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세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겐 이렇게 아픈 기억을 가진 곳이라니 당황스러웠죠. 각국 학생들의 열띤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학생 진경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루브르의 모든 소장품이 약탈된 것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것들도 많죠. 그리고 지금은 문화재 보호와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진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을 무시할 순 없어요. 한국도 많은 문화재를 잃었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프랑스에 있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진경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가 있어요. 또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 등도 프랑스에 있죠. 교실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진경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반환된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화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프랑스와 협상 중인 외교장각 도서 반환은 수년째 진척이 없다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대여 형태로 돌아왔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자국의 박물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문화재 반환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경 학생,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었어요. 문화재 반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국제적 과제입니다. 이는 역사, 문화, 외교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앞으로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교수님은 칠판에 문화재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먼저 국제법적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엔 협약은 1970년 이후 거래된 약탈 문화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죠. 저는 열심히 노트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어요. 바로 문화민족주의와 문화국제주의입니다. 진경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문화민족주의는 문화적 유물이 원산지 국가에 속한다는 입장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집트,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경 학생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반면 문화국제주의는 문화재가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대형 박물관들이 주로 이 입장을 취하죠. 저는 문득 루브르 박물관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덕적 접근보다는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논의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대형 박물관들이 문화재를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에밀리. 그래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보존 기술과 시설을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해요. 진경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장각 의궤 같은 문화재는 한국 역사 연구의 필수적인 국가기록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궤에 대한 연구와 대중적 보급을 통해 반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죠. 교수님은 진경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문화재 반출국 간의 국제적 공조도 중요해요.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이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재 문제의 복잡성과 해결 방안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그리고 문득 자신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역이 될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수업이 자신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경의 자국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보며 저는 프랑스의 역사도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녀의 신념과 정신은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진경에게 다가갔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죠. 어느 날 저는 진경에게 우리 부모님의 포도농장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놀랍게도 진경은 그 사람들이 아마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을 사칭한 다른 동양 국가 사람들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죠. 중국인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한국인이라고 사칭하는 사건이 많아 뉴스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진경은 한국인들은 길에서 비위생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오히려 중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심지어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이 다녀간 화장실은 너무 더러워져서 사용하기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제서야 저는 그들이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모님 말씀만 듣고 한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죠. 그렇게 진경과 저는 유학생활 중 서로 의지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앞으로 꼭 진경과 함께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 학년이 끝나고 시간이 날 때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진경이 한국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에 외국인이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보니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구글 지도에 저장해 두었다가 꼭 방문해 볼게요. 오늘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프랑스 친구가 보내준 사연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